네, 경남행지병 김용민입니다. 준비된 PPT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러 가지 뉴스들,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자로도 계속 속보와 단독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후보자의 자녀 스펙 쌓기 논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니까 그 한 10가지 정도 사항의 스펙 쌓기 활동들이 있어요. 물론 후보자의 자녀가 굉장히 뛰어나서 이런 활동들을 했을 가능성도 당연히 있겠지만 지금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후보자의 자녀 혼자는 매우 어렵다. 가족들이 총동원됐다. 그리고 이 스펙 쌓기에 허위가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나 좀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먼저 가장 논란이 많은 게 이제 복지관에 그 노트북 50대 기부한 것이죠. 네, 이 기부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자는 기업에서 기부한 것이다, 잘 모른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자 보도를 보니까 그 후보자의 딸의 동아리명이 기념사진에 그대로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부가 후보자의 딸의 동아리, 그러니까 후보자의 딸의 활동을 매우 이제 돋보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그 기부 행위가 정상적인 기부 행위였냐, 갑작스럽게 기부가 된 것이냐,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는데 보니까 후보자의 배우자와 이 회사 임원이 같은 동문이어서 기부를 해준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런 의혹들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제3자 뇌물죄나 배임 증죄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미 고발도 진행됐습니다. 수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자, 3M 아까 얘기했던 그 기업은 복지관에 노트북을 기부한 기업은 3M인데 그 3M이 또 등장합니다. 해당 기업이 후원한 논문 대회에서 후보자의 딸이 금상을 수상합니다. 그런데 수상했던 논문 같은 경우에는 대필 의혹이 나오고 있는 논문이에요. 이것 역시 지금 범죄가 성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논문을 대필 의혹한 논문을 제출했고 그 제출한 논문을 가지고 상을 탔다. 이러면 업무방해죄 성립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후보자가 그동안 그토록 강조했던 공정과 정의, 상식에 비추어 보면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자, 그리고 후보자의 딸이 인터뷰했던 내용 중에서는 인천시장상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인천시 의회 의장상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나 이 상을 또 왜 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공적 조서가 지금 제출이 안 돼서 그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프루덴셜 공동체 정신상 받았나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역시 보면은 프루덴셜 공동체 정신상을 받은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이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 프루덴셜 수상자 명단에 따님 이름을 찾을 수가 없어요. 특히나 이것은 보니까 전국 중고생 자원봉사 대상 장려상이기 때문에 인터뷰에서 적시했던 프루덴셜 공동체 봉사상과 완전히 다른 상이다. 허위 인터뷰를 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네, 심각한 문제는 또 있습니다. 자녀 논문의 대필 정황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이게 허위였죠. 후보자도 거짓말을 하신 거죠. 당장 케냐 대필 작가가 내가 했다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수의 논문과 전자책들, 후보자의 자녀가 지금 발간했다고 하는 것들이 표절 의혹이 매우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 자료 무단 베낀 표절 전자책을 출판했다라는 보도가 있고 국제학술대회 논문도 표절이 확인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돈만 내면 실어주는 약탈적 학술지의 논문이 다수 게재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방해죄나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진 시기가 참 애매합니다. 후보자가 2019년에 조국 당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수사를 지휘를 했죠. 당시 대검 반부패 부장으로서 지휘를 했는데 그 이후에 벌어진 것입니다. 후보자가 그렇게 강조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상같이
수사하고 70군데 압수수색까지 하면서 수사를 했는데 그 결과 기소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후보자의 자녀는 그 이후에 2019년 이후인 2020년, 2021년, 2022년에 이런 일들을 벌였던 것입니다.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그 이후에 후보자 측의 태도가 참 황당합니다. 항상 검사들은 무슨 일이 발생하면 증거인멸부터 대놓고 해왔던 것 같은데 그 태도가 고스란히 여기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니까 공수처에서 고발사주 사건 수사하려고 하니까 검사들이 자료 삭제, 교체했다. 통째로 지워진 대검찰청 컴퓨터, 보도당의 휴대폰 하드 교체 이런 보도들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이 사건에서도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한동훈 딸 공동저자 전자책 미국 아마존 서점서 사라졌다. 그리고 노트북 50대 기부 인터뷰 역시 삭제됐다. 전형적인 증거인멸 행위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후보자가 보여준 태도입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죠.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런 보도, 의혹 보도를 하니까 고소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기자 고소했고 전직 기자 고소하고 계속 고소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론에 재갈부터 물리려고 하는 셀프 고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장관이 아닙니다. 사정기관, 검찰의 수장인 법무부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이 고소가 셀프 고소이고 이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를 최종적으로 지휘하는 지휘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설리번 소송 많이 그 국민의힘에서 내는 인용했었죠. 공직자 공인의 경우에 명예훼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 보도의 오류가 실제적인 악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그런 보도들이 실제적 악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매우 정광석화처럼 강력한 법적 대응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그 다음 보여주시죠. 자, 후보자는 그런데 이렇게 이런 스펙들을 쌓는 게 사실 별 문제 없지 않냐. 아직 대학 진학도 하지 않았고 거기에 쓰지도 않았지 않느냐. 소위 말해 예비 음모는 처벌할 수 없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읽혀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스펙을 쌓았을까? 다음 보여주시죠. 그 후보자 사촌과 똑같은 스펙을 쌓아갑니다. 보니까 그 후보자의 딸과 사촌들의 교회 활동들은 여러 차례 겹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 단체를 같이 만들었고, 다음 넘겨주시죠. 또 포스터 전시회도 같이 했고 포스터에 그 이모의 딸이 이름이 모두 들어갑니다. 그 사촌들의 이름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또 보여주시죠. 또 환경 문제를 다루는 어떤 커뮤니티, 장애인 커뮤니티 이사나 수학클럽 회장 등을 맡은 등의 스펙을 비슷하게 유지합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이런 여러 가지 스펙들을 쌓고 나서 다음 보여주시죠. 영어 번역도 그렇고 사촌들이 보니까 아이비리그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후보자의 딸도 똑같은 코스를 걷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전히 아이비리그라고 얘기하실 수 있고 그렇게 주장하실 수 있겠습니까? 공정하다고 평가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입장과 지금 당장 수사가 필요한지에 대한 입장과 답변하십시오. 예. 너무 많이 말씀해 주셔서 어떤 부분을 먼저 대답해야 될지가 조금 애매한데요.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사실 저는 솔직히 이 교육 과정에서는 잘 알지는 못합니다. 제가 관여를 하지 않았고 대개 그 시기가 제가 이제 지방으로 좌천돼 있을 때라서 제가 상황은 몰랐는데 이 과정을 좀 들어보니까 대개 뭐 지금 말씀하시는 논문이라고 하는 것들은 논문 수준은 아니고요. 고등학생이 어떤 연습용으로 한 리포트 정도 수준의 짧은 글들, 두세 페이지, 많으면 6페이지 정도짜리 그런 영문 글들을 모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입시에 사용된 사실이 전혀 없고, 그리고 그 글이 입시에 사용될 계획도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나아가서 학교에도 제출한 사실이 없는 글들입니다. 그러니까 제 딸이 이제 국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거기서 하는 과정에서 자기 학습하는 아카이브 같은 걸 쌓은 것이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들은 상태이고, 그리고 봉사활동에서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그거는 지금 일회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3년 가까이 계속 하고 있는 일이고, 취약계층이 있는 이 아동들을 상대로 제 딸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학교에 다니고 주위에 친구들이 네이티브 영어들이 많으니까 그것을 이제 줌으로 연결해서 서로 좋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상태에서 시작한 것이고, 실제로 거기서 도움을 받고 있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아동 시설에서 노트북이 부족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노트북을 자기 노트북을 좀 구해서 주다가 그래서 그 기업에서 폐기 처분할 불용 용도의 노트북을 기증한 것인데요. 저는 그것이 크게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장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폐기 처분될 내용들이 지금 취약계층 아동의 영어 공부에 쓰일 수 있으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너무 많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서울시, 인천시 그 상장 같은 경우는 원래 이게 오버가 먼저 나왔었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이게 서울시가 가짜다 이런 주장을 좀 하셨었다가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나머지 상들도 그걸 제가 없는 거를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 딸이 지금 미성년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좌표 찍기를 당한 이후에 이메일이라든가 그 사이트로 굉장한 욕설과 그런 미성년자로서 좀 감당하기 어려운 공격을 당하고 있어서 굉장히 충격을 받은 상태고요. 그래서 본인한테 본인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지우는 거 말씀하셨는데 제 딸 외에도 다른 뭐 봉사활동 가담자들도 그 다 미성년자거든요. 그럼 본인들이 그걸로 인해서 지금 이 상황으로 해서 큰 공격을 받거나 큰 공격을 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내리는 걸 뭐라고 욕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에 의원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질문하신 거면 그거를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요. 혹시 뭐 족 사건, 족 전 장관 사건 말씀하신 거라면 제가 그 수사팀에 물어봤습니다. 그 여중생 물론 그 당시에 조민 씨는 30세였죠. 그 일기장을 압수한 적이 있느냐?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그건 아마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입시에 쓰이지도 않았고 입시에 쓰일 계획도 없는 그 습작 수준의 글을 올린 것을 가지고 그 수사까지 말씀하시는 건 좀 과한 말씀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경기 남양주병 김영희입니다. 후보자님, 오늘 저희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하는 것은 국민들을 대신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능력과 자질과 도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실 부분들을 몇 가지 좀 나눠서 질문 드릴게요. 자, 먼저 이걸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따님 저기 논문과 관련해서 등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문제가 없다, 계속 그렇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왜 고소하신 거예요? 왜 입막음하려고 하고 계신 거죠? 고소 취하할 생각 없으세요? 말씀 올릴까요? 네, 짧게 말씀 주세요. 저도 언론 자유를 대단히 중시하고 법무장관이 되려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자제하려고 했는데요. 그 한겨레 보도는 고소 취하실 생각이 있으신지만 짧게 답변 주세요. 지금 질문할 게 많으니까. 저도 짧게만 빨리 말씀드릴게요. 네. 그게 제 딸 명의로 간 게 아닌 걸 알면서도 한 악의적 보도기 때문에 알고도 한 악의적 보도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취할 생각이 없는데 위원님 지적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의료인지는 알고 계시죠?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게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되셨는데 이거 뭐 언제 통보 받으신 거예요? 뭐 언론 보고 하셨나요? 아니면 통보를 받으셨나요? 대통령의 또 인사에 관한 것은 제가 과정을 말씀드린 게 조금 부적절한 면이 있습니다. 아니, 통보를 받았는지 언론 보고 알았는지 정도는 답할 수 있는 거나요? 전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날. 네. 혹시 당선된 이후에 당선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게 있으세요? 제가 축하 인사 드린 정도는 있는데요. 네. 그 외에 뭐 제가 또 사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 당선자의 부인인 김건희 씨와는 통화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당선된 이후에는? 근데 그런 문제는 제가 한 번도 없으세요? 그런 문제는 제가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있다 없다가 지금 말씀 못 하시겠다 그런 취지신 거죠? 아니, 제가 당선자의 부인인 김건희 씨와 통화를 한 게 뭐 문제될 게 있어요? 왜 답을 못 하세요? 제가 당선인 댁에 가서 인사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선인께. 언제쯤 가셨는데요? 그것까지는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당선된 이후니까요. 당선된 이후 직후인가요? 그러면? 네? 답을 하시죠. 제가 한번 인사하러 간 적 있다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자, 후보자가
장관이 지명되기 바로 일주일 전에 후보자에 대한 채널A 사건이 무혐의 결정이 났어요. 검찰에서. 이게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무혐의 결정 난 지 일주일 뒤에 바로 이렇게 장관 지명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선되고 나서 인사드리러 갔는데 그때 장관 지명 얘기가 나왔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려면은 이거 무혐의 해줘야 된다 이런 부탁도 좀 했나요? 어떤가요? 위원님, 저는 이 피의자 신분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크게 장관의 큰 결정요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박범계 장관 같은 경우는 형사 피고인 상태에서 임명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탁을 한 관계는 적은 없습니다. 없다라는 취지신가요? 당연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니까 이것저것 물어보는 겁니다. 자, 검언유착 사건 관련해서 채널A 사건 관련해서 이게 도대체 윤 당선자와 후보자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거 보니까 윤 당선자는 어쨌든간 후보자를 어떻게든 수사와 감찰을 받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다가 본인이 징계까지 받았어요. 이거 무슨 관계가 있나요? 뭐 지금 PPT 마침 띄워놓긴 했는데, 예, 무슨 관계가 있으세요? 그 보니까는 징계는 지금 굉장히 많은 통화도 했었고, 그 징계 자체가 대단히 부당한 것이라는 판단은 이미 사회적으로 내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은 법원의 판결이 있는데 그 판결을 지금 뒤집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판결에 항소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어쨌든가 법원 1심 판결이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 향후에 이 소송을 진행하게 될 피고로서 지금 부당하다는 얘기를 주장을 하겠다는 취지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취임하게 되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뭐 얘기 잠깐 나왔는데 지금 여기 PPT에도 있지만 카카오톡을 그러니까 그 후보자가 당선자의 처와 2020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9번 통화했고 카카오톡을 332회 주고받았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이 검찰총장과 수시로 뭐 보고할 게 있는데 총장이 연락 안 됐을 때 처인 김건희 씨에게 연락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왜 비서실장과 통화하지 않고 처에게 전화합니까? 주로 댁에 계시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비서실장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아니 그 총장과 총장을 보좌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 정식적인 개통을 통해서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332회 카톡 주고받고 9번 통화한 게 이게 총장과 연락이 안 되니까 저랑 연락하게 해주십시오 이 얘기만 한 겁니까? 아니면 보고를 한 겁니까? 아니 이 카톡 중에서 이 폰을 이용해서 저랑 총장이 연락한 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배우자 휴대폰으로 후보자와 주고받았다 카톡을 왜 그렇게 했죠? 저는 검사장급이기 때문에 어떻게 비서를 통해서 검찰총장과 소통하는 사이는 아닙니다. 아니죠. 이게 정식 그 보고 라인이 있고 개통이 있는데 총장이 연락이 안 되면 비서 라인을 통해서 연락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아니 총장이 마치 직접 무슨 어떤 특권이 연락하는 있는 것처럼 거거든요. 말씀하시면 안 돼요. 국민들이 그거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자, 제가 그게- 더 총장과의 검찰 내 의사소통이라든가 이런 건 제가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정상적인 방식이냐는 거죠. 지금도 그러면 뭐 대통령으로 이제 취임하시고 나면 뭐 수시로 그렇게 통화하고 잘 안 되면은 그럼 부인 김건희 씨에게 통화하고 그렇게 할 겁니까? 비서실장이 있고 전화를 비서 안 라인이 있는데 받으셔서 전화를 받게 해달라고 카톡을 보내는 게 잘못인가요? 그 전화 받게 해달라는 카톡을 332회나 하냐고요. 90일 동안 아닙니까? 90일 동안 한두 그러니까 번 하루에 3번씩 하냐고 전화 받게 그게 해달라고. 아니죠. 하루 한 번에 카톡이 왔다 갔다 하는 게 한 번에 하나 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카톡을 한 번 하시면 뭐 10번 그러면 금방 넘어가지 않습니까? 하루에 전화를 수십 통씩 했나 보네요. 이렇게 332회나 전화 받으라는 얘기를 할 정도면 아니죠.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이게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당시 총장이 후보자의 그 검언유착 사건을 막으려고 그렇게 무리해서까지 했던 게 아닐까 싶어요. 도대체 이 안에 어떤 내막이 있길래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답변 드릴까요? 아니요, 그 다음 거 보여주시죠. 자, 아까 수사지휘 얘기했는데 법무부 장관이 되신다라고 하면 네. 수사지휘를 안 하시겠다, 자제하시겠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선자의 공약이기도 했고요. 자, 그런데 예전에 MB 정권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임채진 검찰총장이 한 진술인데요. 장관이 직접 일선 검사장에게 전화해서 이래라 저래라 했다. 그래서 본인이 항의했더니 그래도 일선에 전화하는 폐습은 고쳐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수사지휘를 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전화로 해서
사건에 대해서 수사지를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후보자도 지금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후배들이 굉장히 많을 것인데 이런 후배들에게 전화로 구두로 수사지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제가 답변 짧게 드리겠습니다. 답변 주십시오. 자, 후배 검찰에 있는 분들도 있고 언론에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안 살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까 안 하실 건가요? 제가 그 공직생활 후보자, 말미에 와서 그 잠깐만요. 부끄러운 짓 하지 않을 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통화 안 하실 겁니까? 앞으로 그러면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후배들에게는 전화를 아예 하지 마십시오. 아니,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개인적인 통화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개인적인 통화를 하셔야 돼요. 그 개인적인 통화라고 해서 수사지휘를 해왔기 때문에 그걸 하지 마시라고요. 약속하시겠습니까? 제가 개인적인 통화는 할 수 있죠. 하지 마시라고요. 검찰의 정적적 공정과 수사 공정을 신뢰할 수 있어요. 개인적인 통화 하시면 처음에는 수사지휘를 하세요. 개인적인 통화 하시겠습니까? 아니, 개인적으로 밥 먹자고 연락하는 것도 못 하신다면 어떻게?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하신 취지를 이해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한테 모든 전화를 한 통도 안 하겠다는 약속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검사 출신의 장관을 임명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이 우려하는 점이에요. 위원님, 제가 좀 외람됩니다만 그 과거에 얼마 전에 하는 그 고발사주 수사에 있어서 공수처의 수사 담당 주임 검사하고 정치인하고 통화한 사실까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수사지휘하니까 다른 거예요. 수사 지휘권이 있는 장관이 통화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말씀하신 취지를 잘 이해하겠습니다. 네. 네, PPT 준비됐으면 시작. 네, 남양주변 김영민입니다. 네, 지금 자료화면 같이 보시면서 얘기하시죠. 자, 2002년 요 무렵에 1가구 2주택자의 경우에 양도세 중과 면제 요건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2주택이 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되고 그다음에 종전주택의 실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된다. 이게 양도세 면제 요건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후보자가 1998년 청구 아파트를 매입하고 나서 2002년에 3부 아파트를 매입합니다. 그러니까 1가구 2주택이 됐죠. 1가구 2주택이 되면서 청구 아파트 종전주택을 2002년에 매각을 하는데 이때 양도세 안 내셨죠? 후보자 답변해 주십시오. 양도세 안 내셨죠 이때? 면제 받았죠? 기억이 안 나십니까? 예,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자, 후보자 오늘 인사청문회잖아요. 네. 후보자가 오늘 답변하셨던 걸 한번 쭉 돌아보세요.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는 다 모른대요. 어머니가 했다. 딸이라 모른다. 후보자 설사 몰랐더라도 인사청문회에 나올 거면 이런 정도는 알고 나오셔야죠. 인사청문회 이거 진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오신 겁니까? 당선자가 그냥 무조건 임명 강행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던가요? 왜 이 얘기를 모르고 계세요? 면제되는지 몰라요 진짜? 확인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면제된 것을 전제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언론 보도에는 면제됐다라는 보도가 있으니까. 자, 면제가 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전주택 실거주 기간 1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청구 아파트 1998년에 매입하고 2000년에 전입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실거주 기간 1년을 채운 2002년에 12월에 매각을 하죠. 한 2년 정도 실거주 채우고 매각을 합니다. 그런데 2000년에 전입 신고를 했을 때 보니까 후보자는 강릉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갑자기 전입 신고를 했습니까? 그때 제가 결혼을 해가지고요. 네. 결혼을 해서 실제로 입주를 한 겁니다. 아니 군복무 중이었잖아요. 군 복무 중이지만 제가 주말에 올라오기 때문에 군 법무관 상태에서 결혼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신혼생활을 하셨나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전에 98
2001년 매입해서 2000년 입주할 때까지 이 집에 누가 살았나요? 전세 그 청구 아파트 말씀이신가요? 네. 전세를 액수는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요. 전세를 줬던 걸로 기억합니다. 전세를 줬다. 예. 그러면 이때는 금복무했지만 이때 전입 신고는 위장 전입이 아니라 실제 들어가 산 것이다. 이런 지금 답변이신 거죠? 제가 2000년 5월에 결혼해 가지고요. 2달 동안 집 고치고 7월에 들어갔어요. 2000년 5월. 예,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거입니다. 자, 이것도 아까 비슷해요. 2004년부터는 실거주 기간이 2년이 있어야 양도세가 면제가 됩니다. 자, 2001년에 삼부 아파트, 아까 그 삼부 아파트 매입했던 게 있었고, 그 다음에 2004년 7월에 이 삼부 아파트에 전입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2006년 2월에 삼풍 아파트를 매입해요. 그리고 2007년 4월에 아까 종전주택인 삼부 아파트를 팝니다. 원래대로면 양도세 내야 되는데 양도세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알아보겠습니다. 또 이것도 모르세요? 네. 이 재산 관리 누가 하시나요 보통? 저희 지금 재산 관리 제 처가 합니다. 이때도 그러면은 배우자께서 하셨어요? 예. 그래서 모르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바로 확인해서 답변을 주세요. 네, 지금 네, 제 질의가 끝나더라도. 예. 자, 어쨌든간 여기서 또 이 양도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인지 2004년 7월에 삼부 아파트, 그러니까 종전주택에 전입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후보자는 미국 연수를 갔죠. 이건 맞죠? 여기까지는 맞죠? 전입 신고하고 미국 연수 갔죠. 이 무렵에. 전입 신고를 해서 실제로 이사해서 짐을 옮겨 놓고요. 네. 거기다가 다른 전세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 집을 저희 짐을 채워준 상태에서 유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등기부에 보면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전세권이 설정돼 있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다른 사람이 살았으니까 전세권이 설정돼 있잖아요. 아닙니다. 2004년에 제가 유학 갈 때 미국 연수 기간 동안에 그 집을 다른 데 세 주지 않았었어요. 네. 아니 2001년에 전세권이 설정됐고 2007년에 말소됐다고요. 이거 잘 모르세요 이것도? 근데 확실한 다른 거는 사람이 전세권이 설정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전입 신고를 했다고요. 이게 위장 전입의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그 분명히 제가 2004년에 입주하고 거기 들어간 상태에서 집을 다른 데서 세 주지 않은 상태에서 유학을 갔다가 왔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등기부 등본상 보면 2001년에 전세권이 설정됐고 여기 보시면 2007년 4월 19일 날 해지가 돼요. 그러면 이 사이에 도대체 전입신고하고 전세권이 있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후보자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제 전세권 등기를 말소하지 않았다가요. 나중에 매도하면서 전세권 등기를 정리한 것이고요. 실제로 전세권이 실제로 살아있던 건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게 본인이 전혀 모르세요 이 부분? 제가 재산 문제는 제 처가 다 관리해서요. 근데 이건 분명히 맞을 겁니다. 예. 나갔으면 전세가 나갔으면 전세권을 말씀해야지. 매도할 때 전세를 말소한 것이고요. 실제 그 당시에 저희가 깨끗한 상태로 갖고 있었고, 예. 네, 뭐 늦은 시간까지 다들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후보자께서도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KBS 정현주 사건에 대해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들어갔던 문구인데 다시 한번 좀 아까 말씀드리긴 했지만 한 번 더 좀 보겠습니다. 자, 이명박 정부 이게 임채진 당시 검찰총장의 진술입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부터 장관의 간섭이 심하였고 심지어는 장관이 직접 일선 검사장에게 전화하여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례들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얘기합니다. 참다 못해 2008년 5월에 장관에게 전화를 하여 법무부 장관은 법무행정이나 신경 쓸 것이지 옛날 현직에 계실 때 법무부가 검찰에 관여하듯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시면 안 된다. 검찰 수사 때문에 책임질 일이 생기면 총장인 내가 책임질 것이다. 장관이 책임지게 하지 않을 것이니 검찰 수사에 개입하지 말라라고 못을 박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 후
장관이 본인에게 총장에게 전화하는 것은 어느 정도 자제하였으나 그래도 일선에 전화하는 패습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우려했던 것처럼 수사지휘권 안 쓰겠다 뭐 얘기하는 건 좋은데 법상 수사지휘권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이렇게 후배 검사들에게 전화해서 사실상 수사지휘를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불식시킬 것인가를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검사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사적 모임 같은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을 약속해달라고 했는데 거기까지 못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랬죠? 자, 그러면 좋습니다. 저는 외관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되지만 적어도 거기까지 약속을 못 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만약에 전화를 하거나 사적 모임을 할 경우에 수사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은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사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겠습니까? 예. 만약에 그게 수사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지시를 하거나 지휘한 것이 확인된다면 거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제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지휘 안 한다 했으니까 그런 구체적 지휘를 하게 되면 그건 위법입니다. 네, 분명히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수사지휘 관련해서 좀 더 말씀드려보면 아까 문재인 정부에서의 수사지휘가 당시 검찰총장과 우리 지금 후보자에 대해서 찍어내기 위한 수사였기 때문에 수사지휘가 문제였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반대로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 이거 찍어내기 수사였잖아요. 그 수사 정당했습니까? 저는 그거 정당한 수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봐요. 본인이 한 수사도 정당하고 본인이 당한 건 부당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치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치 검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장관이 진실만 수사 보고 가야 지휘를 되는 한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좀 들어보시죠. 진실만 보고 가셔야 돼요.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는 검찰 개혁을 하려고 장관의 후보자에 지명이 되니까 찍어내기 이 사람은 날려야 된다라는 전혀 그렇지 판단하에 않습니다. 수사가 진행됐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흘러간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후보자이시기 때문에 좀 들어보십시오. 후보자의 생각과 후보자가 한 수사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고 싶으시고 그 생각을 유지하고 싶으신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앞으로 법무부 장관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치적 중립성과 어느 편을 들어서는 안 되는 지위에 가는 분입니다. 그건 동의합니다. 그러면 맞죠? 네. 그렇다라고 하면 적어도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이 사건 수사에 대해서 그런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그런 우려를 계속 제기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청하고 그런 관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자각을 하시고 향후 수사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만드시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다 동의할 수 없다라고만 답을 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잘 듣겠습니다. 예. 그러면 향후에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겠습니다. 제가 자, 위원님 그다음 말씀을 잘 듣겠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런 일이 생기면 또 재발할 것 같습니까? 재발하실 생각입니까? 아니 제가 조 전 장관에 대한 누군가를 수사를 아니, 조국 장관이 아니더라도 찍어내기 위한 건 안 합니다. 절대 안 하실 예. 겁니까? 약속하십니까? 물론입니다. 예,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자, 지금 정부에서 공직기강 비서관 지금 문제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수사 책임 검사가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지금 임명이 됐습니다. 이제 오늘 네. 이게 지금 합당한 일입니까? 이 검사가 사실은 보시는 것처럼 검찰총장 당시 문무일 총장도 사과한 사건인데 이 검사 다음 보여주시죠. 이시원 검사인데요. 이분이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조사했는데 아까 여러 번 얘기 나왔던 이정화 검사가 조사했습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도 굉장히 신뢰하는 분이시겠죠. 이정화 검사가 조사를 했는데 이정화 검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과적으로는 증거 조작을 몰랐을 리가 없다. 이 수사 검사가. 그리고 변호인의 조력권을 계속 검사도 침해했다. 국정원 직원들은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한 것으로 재판을 받았고 실형이 선고되고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사들도 공범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서에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 범죄자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 어떻게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갈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해주십시오.
일단 저 사안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요.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법무부 공무원은 아니니까 제가 장관이 되더라도 제 인사의 범위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취지 그런 우려 같은 경우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공소권 남용이 인정된 사례 기억하시죠? 대법원에서 최초로 인정됐는데 이 인정된 이두분 검사 판결문에 따르면 검사가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해서 피고인이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았으니 명백함으로 소추재량권의 판정이 일탈했다라고 인정된 대법원에서까지 인정된 이 사례의 검사에 대해서 당연히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취임 전이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한 취지를 제가 지금 잘 들었습니다. 들었고 우려 감안해서 제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취임하기 전에 뭘 하겠다 안 하겠다 사건을 가지고요 이런 거 말하는 건 좀 주제넘는 거고요. 말씀하신 취지 잘 감안해서 제가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취임 전이고 이 사안을 잘 모르는데요. 지금 취지 제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혹시 취임하게 되면 이 부분 우선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